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98화입니다. 98화고 지난 시간에 스즈메 문단속 방송을 하고 나서 사실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본 애니메이션만 3주 연속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다 일본 애니메이션 특집 2탄을 해가지고 오늘은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기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거면 제가 저희가 지난 녹음하고 나서 회식을 했는데 하필 회식 저만 안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나셔가지고 두 분이 네.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요. 이 봄철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물. 네, 굴 네. 조심해야 돼요. 굴 조심해야 돼요. 네. 굴은 그렇죠. 이제 연중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니까 싶을 정도로 익혀 드세요. 네. 아무튼간에 저는 네. 진짜 코로로라고 코로나 플러스 노로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소식에 일단 해봤는데 저는 뭐 당연히 그걸 뭐 음성이지만 그럴 일 없었지만 아무튼 참 다행이에요. 고생하셨다고. 네. 어떻게 그래도 다들 이제 걸렸으니까 뭐 이제 뭐 체내에 뭐가 있겠죠. 면역은 있겠지 이제. 네, 맞아요. 아무튼간에 그다음에 저는 약간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감 대행진에 휩쓸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홍보하시죠. 어떤데? 아직 그 지금 뭐였지? 최근에 발간된 것만. 최근에 발간된 거는 일단 여성 동화까지 이렇게 매달 연재하게 됐는데 여성 동화. 네, 여성 동화에서 밈 관련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동화랑 밈이랑 도대체 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왜냐면 저 미용실에서 항상 여성 동화 가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펼쳐오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지금 좀 많이 얇아졌는데 네. 두꺼운 반 이상의 이상한 광고들이야. 네. 근데 요즘에는 어쨌건 3, 40대 독자층이 주로 그걸 하잖아요. 미용실에서 그렇군요. 보니까. 그냥 3, 40대도 이제 약간 밈을 즐기기 시작한 세대니까 인터넷 제 문화. 또래군요 이제. 네, 맞아요. 이제 미용실에서 여성 동화 보시는 분들이 그 이제 밈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매달 연재를 하게 되었고요. 아이디어 좋네요. 그 다음에 그 아직 엠바고가 안 풀리긴 했는데 중요한 곳 두 곳이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것.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감 죽어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 YCU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아예 홍보할 거예요, 저도. 네, 많이 악어 세계용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방송 나가는 것도 한 개막 하루 전에 나갈 것 같고 뭐 그런데 다들 뭐 예매 전쟁 근데 그 전에 좀 저는 뭐 화부터 한번 내고 전주국제영화제 뭔 대응을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서버를 무슨 네. 2시로 미뤄졌죠. 그렇죠. 11시에서 2시로 미뤄지면 이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출근해서 어차피 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네. 어차피 핑계 삼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일의 연장선상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다 치더라도 그게 연장선상이 아니신 분들은 네, 너무 힘들죠. 뭐 오전에 반찬내신 분들 특히 뭐 이런 분들 제 주변에 네. 있었어요. 네. 약간 저도 그 아영 씨랑 그 거울 속의 단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김에 같이 보자고 하고 11시 걸로 예매를 해놨는데 네. 예매를 해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고 맞아요. 2시까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예매를 하셨습니까? 일단 제일 기대하는 작품이 그거예요. 저는 그 폴 슈레이더 감독의 신작 마스터 가드너. 폴 슈레이더 감독. 폴 슈레이더 감독님은 그 택시 드라이버의 각본을 쓰면서 유명해졌고 그렇죠. 나중에는 미시마 유키오의 그 전기 영화라든가 여러 영화로 유명해졌는데 최근에는 퍼스트 리폼드라는 영화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렸고
그다음에 사실 그 에다노크가 인생 연기를 펼친 영화로도 유명하죠. 비율도 4대3 비율로 해가지고. 네, 4대3 비율로 해서 원래 이 감독이 그 오지 아스지로하고 칼 드레이어라고 이런 영화 감독들을 연구하는 연구자였었는데 각본가로 데뷔를 했고 지금은 거의 거장 감독으로 불리고 있어가지고 이 감독은 그런 고전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라든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의 문제들을 이렇게 영화로 어떻게 옮겨놓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감독이어서 저는 기대작이어서 이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기대했던 거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펄이라는 작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세바스티안 마르니에르라는 그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악의 기원이네요. 그 감독이 학교는 끝났다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게 부천에서 만든 진짜 훌륭한 스릴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틀어준다고 하길래 불면의 밤에서 그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못 잡았고요. 대신에 대신에 마스터 가드너하고 그 다음에 그 워터라는 또 훌륭한 스릴러 영화. 워터가 스릴러였군요. 그런 내용인지 몰랐네. 네, 그런 거를 좀 잡았어요. 그다음에 미리 본 영화로는 그 올랜도 나의 정치적 자서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폴 프레시아도라는 스페인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예요. 이 사람이 어쨌건 대항성 선언이라고 유명한 책이 한국에서 번역되긴 했는데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를 위한 철학 같은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를 그 비판하면서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가 세계 최초의 그 트랜스젠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잠들었다 깼는데 여자가 되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다룬 소설인데 그게 사실 트랜스젠더 실제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그 올랜도라는 소설가 내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 항변하게끔 하는 그런 형식의 에세이 영화였어요. 그 올란도 영화에서 따온 건가 아니면 어떤 거기 소재가 담아져 있는 건가요? 올랜도 영화 셀리 포터의 영화가 같은 원작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틸다 스윈턴이랑 그 빌리 제인 나왔던 맞아요. 그 영화예요. 원작이 같아요. 그래서 영화 진짜 좋으니까 올랜도 영화는 꼭 봐주시고 올랜도 나의 정치적 자서전은 볼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개봉이 좀 힘들긴 하죠. 네. 아연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가드너가 가장 기대되고요. 그리고 살인의 낙인이라는 작품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4회차 제가 올라가는 날이어가지고 못 보게 됐고 마스터 클래스를 시도는 했지만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다르든 감독님은 다른 GV에서 보는 걸로. 네. 아무튼 저는 이게 이미 수입이 확정이 됐다는 작품들이어가지고 보고 싶었던 게 하필이면 다 뭐 예를 들면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아무래도 시네마 천국의 감독님인데 네네.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는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다면은 도대체 엔니오 모리코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뭐 비하인드 이야기라든지 음악 세계라든지 이런 걸 표출해낼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수입이 됐다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유력한 다큐멘터리 작품상 후보였는데 실패는 했고 아무튼 그 대신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정말 의외의 성과였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정말 의외에 가까운 일인데 사실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또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랭골딘. 쉼표 해가지고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인데 얘도 뭐 수입이 됐다니까. 네. 그때 되면은 약간 바르도 같아요. 제목 느낌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마 영화 팬들이면 살짝 기대했을 만한 영화가 있는데 네. 트랭케 라우켄이라고. 네. 이거 뭐 11시부터 시작하니까 오후 3시 24분에 끝나네. 엄청 기네요. 네. 중간 쉬는 시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긴 영화 항상 이제 영화제 오면 긴 영화 선택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특히 전주가 많죠. 한 8시 옛날에 뭐 8시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8시간 사탄 탱고 같은 거요. 사탄 탱고 있었고 맞죠? 그냥 네. 라플로르 13시간이었죠. 진짜. 네. 라플로르는 봤습니다.
참고로 일단 지금 제가 트위터에서 항상 이제 전국제를 치면 항상 얘기 많이 나오는 그 이제 교환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항상 리스트를 보면은 가장 많은 이름이 불려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폭설이에요. 네. 네. 한수희 씨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겠죠. 네. 뭐 안 나온다 나온다는 저는 뭐 확답을 못 드려요. 네. 왜냐면은 그거야 뭐 당일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네. 네. 그거야 뭐 GB 리스트는 정말 저도 모릅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은 좀 알긴 알지만, 네.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제 아, 인터뷰 신청 리스트는 뜨니까. 네. 네, 맞아요. 뜨긴 뜨지만 아무튼 뭐 한수희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잘 뭐 팬들께서 뭐 좀 좋은 서비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있고 제 이야기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뭔지는 그냥 이게 다 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나마 근데 개봉 안 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역시 다큐멘터리 장편상 후보였던 파편들의 집 같은 경우,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2022년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전쟁 직전인지 전쟁 중인지는 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전쟁 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담은 아이들 어느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을 담았다는데 상당히 또 저는 뭐 기대가 되고요. 저희 그 다큐멘터리 하니까 저도 약간 관심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게 LP 자켓의 전설 그 힘노시스라는 그 다큐멘터리예요. 이게 그 안톤 코르빈 감독이라고 옛날 라이프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인데 이 힘노시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그 핑크 플로이드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그 유명한 앨범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그 트랜스포머 3에서 대충 네. 거기서 딴 것 같은데 제목에서 따가지고 이제 네, 한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네네. 그게 사이키델릭 록의 고전이고 그 당시 지금도 약간 락 명반하면 베스트 10 안에 드는 최고의 명반인데 그 재킷이 되게 유명해요. 그 약간 그 프리즘으로 이렇게 비치고 튕겨나가는 그 검은색 LP 자켓 그거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한 얘기라서 약간 1960년대 70년대 락에 대한 그 설명 같은 걸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기대가 되고 지비를 아마 제 예상으로는 배순탁 작가님 같은 분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많지만 뭐 그거는 뭐 갔다 와서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참고 저희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 YCU 100회 지나고 나서 이후에 백승기 감독님을 초청을 할 예정이에요. 네, 30분 30답 시켜드려야지. 네. 백승기 감독님도 30분 30답 할 겁니다. 네, 네. 할 건데 왜냐면 6월 달쯤에 잔고 분노의 적자가 개봉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봉 앞두고 한 6월 초쯤이네 이제 이럴 때 방송에 나가려고 하는데 뭐 오셔도 돼요. 놀러 오셔서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관객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아무튼간에 오셔도 되는데 뭐 일단은 거의 30분 30답이니까 둘의 대화로 일단은 꾸며질 예정인 것 같다. 미 2부작 정도로 1시간씩 해가지고 나눠볼 예정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영화인으로서는 처음 모셔와요. 저희 YCU 방송이 이제 100회가 넘었으니까 그래도 좀 이제 슬슬 모셔올 타이밍이 됐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잔고 분노의 적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런 말 얘기하고 전 미리 얘기하지만 이 영화랑 비슷한 뉘앙스의 C급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어요. 아시다시피 네. 그 킬링 로맨스라고 킬링 로맨스를 또 최근에 또 감독님이 보시고는 역시나 이제 뭐 당연히 같은 과실 거예요. 같은 과시다 보니까 칭찬을 또 많이 한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는 아마 100회 특집 때 또 할지도 몰라. 네, 이 킬링 로맨스 얘기는 왠지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는요, 일본 애니메이션 특집 2탄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YCU 방송하면서 이거를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이 작품을 정말 한 에피소드를 두고 할 줄은 몰랐는데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하도 하자 진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요? 네,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애니메이션이고요. 정체불명의 적인 사도가 지구를 침공해오고 14살 소년인 이카리 신지가 급작스레 네르프에 있는 아버지 이카리 겐도로부터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 에반게리온에 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네, 이카리 신지는 에반게리온에 타면서 같은 파일럿인 레이와 아스카를 만나게 되고요. 작전을 지휘하는 카츠라기 대위의 보호 아래 이 셋은 함께 생활하지만 이카리 신지는 계속되는 정신적 고난에
자신에게 씌워진 에바 파일럿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네, 시리즈로는 TBA 시리즈 26화가 있고요. 구극장판 시리즈와 신극장판 시리즈가 있는데 구극장판 시리즈는 사도신생과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시리즈는 TBA 시리즈를 짜집기 한 것에 불과한 서가 있고요. 그리고 다큐가 있고 작년에 개봉한 다카포를 끝으로 에반게리온의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얘기해볼게요. 네. 아무튼 그래요. 참고로 먼저 OTT 어디서 볼 수 있는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TV 시리즈랑 구극장판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신극장판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로는요.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질문을 좀 바꿔서 각자에게 에반게리온은 어떤 의미인지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뭐 접하시게 되었는지부터 뭐 과거 얘기도 하셔도 되고. 네. 에반게리온은 아무래도 정신적 사춘기를 겪는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애니메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거를 두고 중2병 애니메이션이다. 뭐 지금 보기에는 좀 많이 청승을 떤다라는 정성을 떤다. 평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마음이고,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가지고 좀 보면서 혼란스럽긴 했어요. 많이 우울하고 칙칙하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다 죽고 저마다 파국에 이르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맞나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이카리 신지라는 캐릭터가 주는 묘한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반게리온에 타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 괴로워하는 거 결국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거를 단순히 중2병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고, 최근에 본 그 에반게리온 다카포 같은 경우는 저는 인생 영화 베스트 5 안에 꼽아요. 그만큼이나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아영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누구의 추천인 건가요? 아니면 네, 누구의 추천이었고요. 그 추천이 이제 옆에 계신 이제 경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다카포를 먼저 봐가지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시작으로 저는 이 시리즈를 정주행했기 때문에 다카포 볼 때 정말 충격과 혼란을 그대로 겪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많은 설정들을 제가 다 이제 놓치고 봐가지고, 근데 또 이미지는 얼마나 괴랄한지 피 터지고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피도 아니야, 환타야 막. 환타. 네. 그래 심지어 이거를 저는 4DX로 봤어요. 그래서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자꾸 뒤에서 등 뒤에서 때리고 있지. 막 그 사도를 공격할 때마다 등에서 안마기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았나요? 네, 진짜 엄청 두드리네 오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포즈만 물도 많이 잡네, 뿌리고. 거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반은. 저는 뭐 일단은 뭐 어린 시절부터 넘어간다면은 어린 시절에 이제 비디오가 나왔어요. 제가 사실 비디오 가게 상당히 자주 놀러 갔다 오는 얘기를 옛날에 드렸는데, 저희 윗단지 근처에 윗단지 상가에는 영화 마을이 있었고, 네, 영화 마을 원정 갔죠. 윗단지로. 네. 왜냐면 아랫단지에 있는 비디오 가게랑 뭔가 내용이 좀 다른 그 작품들이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비디오 가게 마다 달라요. 네, 있는 비디오들이. 근데 갔는데 거기 이제 에반게리온이 딱 있는 거죠. 에반게리온 비디오를 빌려봤는데 그때만 해도 막 이런 내용일 거라는 상상도 안 하고 이제 본 거죠. 네, 이런 내용일 거라 상상도 안 하고 봤는데 이게 뭐지? 뭐 그때는 우리말 주제가도 지금 일본어 주제가랑 상당히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무슨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사 뭐 이런 식을. 그렇군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정의 위해 싸운 거 맞. 정의? 왜? 정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고 싸우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내용인지 알았죠. 옛날 뭐 어릴 때 봐도 뭐 이제 다간, 선가드 막 이런 거. 뭐 무지개 나이도 놓고 가고 싶어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 네. 가사 자체가. 그런 건데 이게 뭐야 싶은 거고. 어렸을 때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때는 노래 그래 뭐 충격 받고 그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왜냐면 고3 때 서가 나왔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제가 고3 때 뭐 어떻게 갑니까? 그건 뭐 가지도 못하고 소식만 들었고 DVD가 2008년 5월인가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제 나 대학교 딱 입학했으니까 대학교 도서관에 한번 있는 거 TBC 다시 한번 정주해보자. 그때 DVD는 참고로 챔프에서 발행했습니다. 챔프에서 네. 이제 뉴타입 DVD 해가지고 발매를 했는데 거기서 딱 이제 볼 때 1회부터 보니까 거기 서플먼트도 엄청나게 깨알같이 다 써져 있어요. 서플먼트의 내용들 뭐 비하인드 이런 거 이런 거 다 적혀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순서대로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5, 26화는 모르겠어. 막 그런 느낌이죠.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막 들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또 어떻게 이제 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바로 연달아 봤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네. 또 뭐야? 25, 26. 야, 이 말도 안 되는. 그러고 이제 설을 봤어요. 아까 말씀 서 이제 딱 보니까 네네네. 아까 짜집기 한데 짜집기는 맞긴 해, 솔직히. 네. 짜집기는 맞긴 한데 네. 참 그래도 아시마 작전이나 이런 거는 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맞아요. 나아졌고 많이 나아졌고 8을 또 군대 가서 못 봤어. 군대 가서 개봉 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8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개봉 직전에 간신히 봤는데 파도 이거 순간적으로 놀란 거야. 이게 말이 안 갑자기 누가 죽고 누가 뭐 한다고? 난 이런 얘기. 야 거의 뭐 이제 완전히 다 깨부시는 거 같은데 큐를 보면은 큐는 참고로 저는 이제 충주 동네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이제 충주니까 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객 수가 더 없는 안 그래도 안 오는 극장인데 더 한 3-4명 있었나? 네, 제 전에 좀 편하게 봤는데 이거 뭐 잠깐만 이게 뭐야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인가? 막 그 생각 막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에반게리온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솔직히 식었고 저기 뭐야 새로 극장판 나오신다니까 심지어 신고질라를 먼저 봤잖아요. 먼저 보고 신고질라까지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언제 만들려고 만들 생각 없나 보다. 신고질라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국내 개봉 소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또 아마존에서 한다고 하는데 왠지 아마존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놓쳤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한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놓치고 그래 뭐 이제 아마존 방송해야 되니까 일단 보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카포 보고 나서 극장에서 볼 거라는 걸 너무 후회했어요. 네. 너무 후회. 너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영화가. 네. 이거는 이거 2시간 30분 거의 가까운 거를 어떻게 이거를 극장에서 안 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은근히 씬도 많고 생각보다 장면도 많더라고요. 액션 장면도 많고 갈가 넣었구나. 그리고 이전에 있던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 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TV부터 다시 대감길 다시 해봤는데 감독님이 많이 성격이나 이런 게 바뀌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유해지셨어요. 많이 유해지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마 나이를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좀 드시면은 뭔가 그 생각이 30대 때 했던 생각이랑 40대 때 50대 때 하면서 계속 생각이 좀 바뀌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약간 저도 8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친구 사실 저는 오타쿠라고 부르기에는 일본 애니메를 안 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제 주변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그 오타쿠 관련된 그 비평서들이나 이런 걸 제가 자주 읽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친구한테 추천해주면 다 오타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역으로 추천받아가지고 다카포 아마존 개봉했을 때는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가 추천해줘 이건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존에서 한번 보고 이거 극장에서 너무 보고 싶다 하고 극장에서 다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4번 봤어요. 다카포를. 다카포를 4번 보셨군요. 네, 4DX 보고 그 다음에 일반관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4DX 보고 나니까 아니 나 안마기를 받고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돌비에서 해줬었나요? 돌비에서 안 해줬었어요. 돌비에서 안 해준 게 그래서 신도림 시네큐에서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9시밖에 안 해줘가지고 9시에 보고 11시 30분에 나와가지고 빨리 막차 타고 집 돌아가는데 근데 심지어 그때 친구 3명이랑 같이 봤는데 친구 3명이랑 대관했어요. 대관. 그때가 작년이 딱 그 10월 초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비수기긴 했어요. 완전 전통적인 비수기였는데 플러스로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보던 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직도 포스터가 집에 남아 있어요.
안 그래도 맞다. 최근에 참고로 이거 어쩌다 광고가 돼버렸는데 네. 미라지에서 신극장판을 또 팝니다. 네, 네, 예약 맞아요. 판매를 어. 시작했고 또 정식 발매하니까 이제 예약 판매 특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서파큐 포스터가 A3 포스터가 한 장씩 온다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TVA를 봤을 때는 진짜 정신적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의 이야기여가지고 중고등학생 때 거의 나도 진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싫어 뭐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는 그냥 애어른 신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소년의 신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게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는 저의 처지랑 겹쳐가지고 오히려 좋았달까? 그게 지금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네. 이게 감독님도 이제 와서야 뭔가 놓아놓는 느낌을 마지막에 좀 받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일부러 본인의 고향역에서 이제 맞아요. 엔딩을 한 것도 찍었으니까. 그렇고 실사로 심지어 이렇게 딱 올라가는 드론으로 찍은 풍경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다. 이거 참고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안노 히데아키 다큐멘터리가 이 안노 히데아키 안녕 모든 에반게리온이라고 이 티빙이랑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 보면은 거기 이제 안에 이제 따로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 딴 것 중에 이제 그런 얘기 많아요. 이제 한때 우울감이 엄청 심했었다고. 맞아요. 에반게리온 처음 이제 그거 이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다 내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게 결말에 대해서 특히 결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심지어 뭐 살해 협박이나 뭐 별 이상한 협박까지 다 받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울감이 왔는데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다른 이제 감독들이 그래 너는 그래 그래도 작품을 잘 계속해라. 어떻게든 작품을 계속해서 하는 게 그걸 다 잊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계속 실사 영화도 만드셨어요 중간에. 네, 맞아요. 네, 중간에 만드시고 계속 만들다가 큐티언이었던 거 되게 이상한 거 하나 있었고. 네, 그런 거 계속 만들다가 이제 에바를 어떻게든 다시 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던 거고 다시 이제 내가 재정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내의 도움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아내가 이제 거의 아내도 만화 작가더라고요. 슈가룬. 슈가룬이면 그래요. 어릴 때 봤죠. 어릴 때 봤죠. 네.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가? 헷갈린 거 싶기도 한데 그 다카포 보면 중간 한 장면에 슈가룬 포스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 마리 캐릭터도 아내 닮았다고 억까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약간 아내 만나고 자기 갑반인 됐다고 오타쿠 다 버리고 떠나냐 라는 식으로. 아직도 욕이 많아. 그러니까 신극장판 끝나고 오기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욕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왜 에반게리온은 거기에 나오죠? 왜 90년대 대표 애니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때의 여러 정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전공투라는 그 투쟁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쯤에 그때는 급진 좌파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혁명이 좌절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 전공투의 기억이 좌절되어 가지고 소설이나 영화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안노 히데아키는 직접적인 세대까지는 아닌데 그 영향을 받긴 했죠. 그때 60년대 70년대에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흘러갔던 작가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무라카미 하루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작을 보면 1970년대 땡땡 연도에는 뭐뭐 했었다 하면서 연도별로 이렇게 소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양들을 쫓는 모험이라는 소설인데 그거를 두고 한 영화 서브컬처 비평가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하루키의 소설은 현실 역사에서 혁명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상의 연대기로 도망쳐야 되는 전공투의 패배감 같은 것을 반영한다라고 오스카에지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키의 소설이 어쨌건 그 낭패감을 드러내고 거기서 서브컬처라는 그런 세계가 생겨났다 일본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아래서
세카이게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테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 에반게리온이 어쨌건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상 중에 하나가 그때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전에 한번 그 나이브 사웃 할 때 네네. 나이브 사웃 할 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네, 글래스 그때 어니언. 그 히피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주고 막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부풀어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었던 거죠. 오컬트와 뉴에이지 등이 이런 사상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1990년대쯤에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옴진리교 살인가스 테러 사건이라고. 이쿠하라 쇼코라는 그 주교가 했는데 이쿠하라 쇼코가 정확히 아까 얘기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연대기를 구성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 역사 안에서 그 교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이쿠하라 쇼코의 살인가스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에반게리온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사회에 어쨌건 그 패배감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혁명의 가능성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가 바뀔 만한 가능성 같은 것들이 버블 경제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감을 반영한 결과물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반게리온의 그 오메데토 엔딩을 두고서 그러한 즉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일본 사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의식광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게 그 시대 배경 때문에 생겨난 해석이기도 해요. 여튼 에반게리온의 일본 사회가 가장 우울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사회가 바뀔 생각도 안 하고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밀레니엄이 닥쳐오고 있다는 그 불안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생긴 게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다. 세기말 감성. 세기말 감성. 그래서 세기말 감성을 대표하는 콘텐츠이기도 하죠.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이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이걸 두고 보게 된다면 나중에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신극장판에서는 이카리 겐도가 되게 옴진리교의 교주처럼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이카리 겐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그런 포즈를 막 취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해서 약간 작화 비용 줄이기도 있긴 하지만 네. 왜냐면 입을 안 보여주잖아. 이걸 안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작화 비용 줄이기 딱 좋습니까? 그 네, 고정만 맞아요. 시키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딱 그런 포즈나 이런 게 그렇고 그리고 아마 감독님이 인터뷰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렇게 해요. 좋은 컷, 정치 컷 하나가 네. 엄청나게 그거를 잘 써먹을 수 있다고. 아 맞아요. 네. 왜냐면 이 작품 신극 작품도 그렇고 구 작품도 그렇고 어떤 정지하면 하나 있으면 그걸로 1분을 때울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대사 하나 딱 해놓고 딱 해놓고. 그런 걸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쓰는 감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고로 이제 약간 거기에 보충 설명하자면은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안노 히데아키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마 산재 네.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산업재해로 해가지고 다쳤고 일을 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이제 어렸을 때는 나름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이제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이제 TV밖에 보는 거고 TV에서 이제 뭐 로봇물이나 이런 거 네. 보는 걸로 이제 했고 그러다 이제 그쪽으로 길 팠고 참고로 이제 당연히 스승이 당연히 뭐 나올 마지막 하야오 감독입니다. 하야오 감독이 스승이고 나우시카 네. 바람기국의 나우시카 보면은 거신병 네. 나오는 폭발 장면. 와, 그 장면을 이제 딱 맡긴 거죠. 네, 네. 그 장면 맡겨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처음 이제 독립해서 만든 게 나디아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나디아는 에반게리온은 완전 상반되어 있죠. 맞아요. 상반된 내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안노 히데키가 약간 에반게리온으로만 그 좀 기억되는 게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다른 작품들 이상한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컨대 한국에선 개봉 안 하고 구할 수 없긴 한데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일식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찍었다 그래요. 근데 네. 이 감독의 주연이
이와이 슌지 감독이에요. 아, 러브레터를 찍은. 네.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이 그 로맨스 연기를 할 수 있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하고 둘이 친해요. 이와이 슌지하고 안노 네. 히데아키가. 그래서 안노 히데아키가 이와이 슌지 라스트 레터에 나와서 연기도 하기도 했어요. 식일이라고 하네요. 네. 시길. 네. 맞아요. 2시간짜리 로맨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은 아까 하야오와의 인연으로 음. 그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 성우 연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주인공이었죠. 네. 음.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연기를 더럽게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진짜. 네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연기 못한다고 아주 뭐 연기를 졌다 이러면 진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감독으로서의 재능이 있어서. 물론 애니메이터나 애니메이션 이제 감독들이 이제 보통 연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애니메이터도 네. 연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걸 해야지 콘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가편 비슷하게 하려면은 네, 목소리를 맞아요. 내야 되니까. 디렉팅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디렉팅 해야 되니까. 그 안노 히데아키 다큐멘터리 보면은 성우들한테 디렉팅 겁나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끊임없이 해요. 네. 거의 조롱 쪽까지 합니다. 네 맞아요. 너 그러니까 신극장파 할 때는 이랬대요. 아니 실력이 많이 죽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실력이 많이 죽었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극을 줘요. 아. 그리고 또 이 감독과 친한 감독 중에 하나가 이쿠하라 쿠니코라는 그 감독인데 세일러문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연출 같은 것들은 세일러문 감독의 영향이 크다고. 아, 반짝반짝. 어. 참고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도 어.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전혀 다른 얘기죠. 네. 맞아요. 약간 이 감독의 그 폭 같은 건 생각보다 넓은 감독이다. 폭이 상당히 넓어요. 음.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게 그게 증명된 게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이른바 거의 신극장판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유니버스가 있더라고요. 신 네. 유니버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고질라하고 다 합쳐버리겠다고. 네, 신재팬 히어로즈 유니버스 맞네. 근데 이게 아, 네네. 이게 유니버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니버스는 아니에요. 네. 네. 내 작품이 동시에 뭐 연결 크로스오버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홍보를 같이 한다는 그런 네. 의미예요. 네. 감독이 같으니까 어차피. 네. 그 가면라이더라든가 특촬물 같은 연출들이 에반게리온 곳곳에 있는데 대결신들이 다 특촬물처럼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네. 계속 특촬물 찍으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신고질라는 저는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 네, 저도 괜찮았어요. 네, 그거는. 괜찮았는데 국내에서는 흔히 망했습니다. 솔직히 5천 명 봤나? 네, 그러니까요. 왜 고질라를 지금 다시 보지라는 느낌으로다가.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필 이제 미디어 캐슬이 그 당시 이제 수입 배급 이제 하고 있는데 너의 이름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이제 이걸로 한번 이제 더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었던 일이 해버렸죠. 네. 맞아요. 그때 막 엄청나게 저 이제 프레스는 뭐 이제 뭐 주는데 키트를 주는데 크랩스 키트를 무슨 A3급에 되는 사이즈로 주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시크리트 뭐 이런 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 이렇게 큰 걸로 주지 싶을 정도로 대단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안타깝게 됐네요. 관료주의라든지 일본 관료주의의 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잘 꼬집은 작품이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동일본 대지진에 음.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 신 고질라에선 동일본 대지진 같은 거 은유를 좀 잘해준 느낌도 있죠. 파도가 이제 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네, 게 맞아요. 있죠. 바닷가에서 일단은 시작했다는 시작이니까.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로 사실 넘어가기 전에 난해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고 이게 분명히 진입장벽에 커다란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은. 아, 네. 맞아요. 새롭게 이제 전하는 관객이 하고 싶은 그런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새로 이제 아마 새로 보셨으니까 뉴비 입장에서 거의 네.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다카포 먼저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진짜 TVA 시리즈 먼저 보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보는 게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연결 안 해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었고요. 네, 제대로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트리비아 이런 것도 많이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영화긴 해서. 네. 그렇긴 해요. 네. 트리비아 알아야 돼.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에반게리온의 설정 자체가 좀 많이 난해하고 좀 방대해요. 예컨대 뭐
그 뭐 외계에서 지구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뭐 아담 떨어뜨렸고 여기 릴리스 터뜨렸는데 네. 뭐 아담은 봉인되었고 뭐 릴리스는 막 나와가지고 인간의 후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게 뭐 인류 보완 계획으로 이어져가지고 뭐 사회문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려고 제레가 뭐 했다 이런 설정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이런 설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도 아, 설정은 네네, 맞아요. 맥커핀 껍데기처럼 네, 느껴졌거든요. 메커핀이에요. 껍데기예요. 왜냐면 그게 사실 다 음. 살펴보면 아담과 릴리스 사회문서 다 그냥 그 유대교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이 빌려다 쓴 거지. 그렇죠. 네.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AT 필드. 그렇죠. 네. 에이티필드 뭘로 비유되는 거야? 물로 비유되는가. 그리고 이카리 신지가 왜 나가기 싫어하는 게 되는가. 에반게리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마음의 장벽이 있는데 그게 AT 필드로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서로 막고 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인류 보안 계획을 통해서 이 AT 필드를 삭제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는 건 불가능한데 그 나와 타자와의 거리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에 좀 더 가깝지. 세계관의 문제는 그냥 부차적으로 팔 수 있게끔 제공하게 된 네네. 거지. 그렇죠. 저는 실제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 신화를 보고 왔는데 딱히 별 연관성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애정도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아요. 설정들을 이해하는 거. 저도 처음에 다카포를 봤을 때 그런 설정들을 다 모르고 보니까 오히려 그 인물들의 결핍된 심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이게 이 영화의 작품성을 평가할 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각자의 결핍된 심리가 뭔지를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이카리 신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인물들이 뻗어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먼저 이카리 신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결핍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이카리 신지 근데 신극장판하고 다르죠? TVA하고 구극장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진짜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내가 일단 첫 번째 이카리 겐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공통적인 거였으니까. 네, 그 이거 공통적인 것부터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카리 네. 겐도에게 불려 나갔을 때 아버지 왜 나를 봐주지 않아요 하면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항도 하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계속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카리 겐도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카리 유이를 죽인 장본이긴 하잖아요. 거기로 떠민 네. 이카리 유이가 어쨌건 본인이 희생하긴 했지만 네. 그 희생한 상황까지 떠민 거는 이카리 겐도니까 어쨌건 그런 증오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카리 신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컴플렉스. 네. 네, 되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친부 사례의 모티프 이런 것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주인공이 좀 강인한 성격으로 나오는 편이 많은데 그렇죠. 얘는 일본 메칸 인물이면 네. 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얘는 팔을 끌어내야만 일어서는 그런 나약한 인물로 묘사된 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겁이 많죠. 아니 저는 이게 네. 이 친구는 무조건 MBTI를 검사하면 무조건 INFP, 인프피일 거예요. 오, 무조건 인프피야. 이건 네. 무조건 인프피일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아마 감독님도 인프피일 거야. 내 생각에. 맞아요. 감독님 이 캐릭터이 왜냐면 제가 인프피니까 이거 너무 잘 알아. 왜냐면은 이게 그게 있어요. 네. 내성적이고 대인격이 약간 서툴고 겁 많고 현실 뭔가 도피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요. 맞아요. 할 일도 아유. 해. 야, 이 그리고 이제 또 지나치게 또 죄책감도 많어. 쓸데없이 죄책감이 많어. 네. 내 모든 일 다 나 때문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책하는 걸 모든 감정이 항상 그 신극장파에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나 네. 때문에 리어 서드 이펙트가 일어나 버렸네. 뭐 때문에 뭐가 돼 버렸네. 그거는 뭐 그것도 공통점이네. 모든 작품이 다 그랬어. 심지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내가 모모해서 레이가 죽었잖아. 아스카가 죽었잖아. 거의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 또 해해거려. 네, 이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진짜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정말 내 생각 정말 제 모습 그리고 그 감독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대요 옛날에. 네. 근데 그게 딱 있었대요. 자살 시도하려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면 항상 그 생각 때문에 안 했대요. 떨어져 죽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은 아프지 않을까? 아, 이 생각으로 포기 많이 했대요. 네. 포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카리 신조 똑같아요. 네 맞아요.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죽어 또. 네. 그래서 좀 이따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할 거긴 한데 그 이카리 진짜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때 아니 그 작화의 돈을 쓸데없이 많이 들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스카가 이카리 신지를 일으켜가지고 이 음식 쳐먹어 이 새끼 하면서 막 먹방. 입에 이렇게 쑤셔넣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그 무기력감을 본인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아, 걸 알 수 있어가지고 네. 이카리 신지를 가장 잘 드러낸 장면 저 그게 아닌가 싶어요. 또 묘한 변태이기도 해요. 이거 뭐 엔드 오브 네네. 에반게리온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 음. 은근히 있어. 아베마 사춘기 소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 가장 심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별게 다 아주 극단적으로 다 나오죠. 네, 별게 다 나오고 이게 이카리 신지의 그 정신적 성장을 항상 여성의 성과 연결지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많이 페미니즘에서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사실 박구성 네. 미스님이 이거 작품 보고 나서 같이 이제 어쩌다 이제 같이 본 건 아니고 이제 어쩌다 네. 이제 계속 보니까 네. 어쩌다 되게 들어오면 이거 결국 섹스한 내용 아니야? 막 이렇게 네.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거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왜냐면 이호이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 판타 장면 나올 때 은근히 뭐 교성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뭐 이러니까 뭐 네. 뭐야 이거 결국 섹스한 내용이잖아. 막 이러는 거 저한테. 그리고 뭔가 여성을 그런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오프닝 씬이 좀 많이 충격적. 이죠. 네. 아주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저주나 이제 뭐 인정받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에 대한 감정도 분명히 또 있어. 네, 맞아요. 그게 왜 느껴지냐면은 가족에 대한 그 감독이 이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보면 중간에 갑자기 네. 감사 인사를 막 갑자기 던져요 자막으로. 네. 뭐야 이거 가족들 얘기하는 건데 누가 봐도 가족들 감사 인사하고 그것처럼 거기 26화에도 구 TV편 26화에도 보면은 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 그런 애정도. 약간 이게 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카리 신지가 안노이 대학의 어떤 자케이고 약간 사소설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의 사소설을 되게 과장되게 만들어 놓은 느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거기에 반영돼 있긴 한데 이걸 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그런 장면들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 밖으로. 네, 그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왜냐면은 25, 26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연극 무대에서 그냥 연극 치료받는 느낌 처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네. 이게 연극 치료지 뭐야. 안에서 그냥 1대1로 이제 대화 막 하고 있고 아,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하는 맞아요. 것도 이건 전형적인 연극에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연극에서 네. 이제 연극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나 저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네. 이게 그 에반게리온 연출 스타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방가르드한 연출인 건데 네. 연극과 제사의 벽을 막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건 일본의 아방가르드 감독들이 몇몇 있었어요. 오시마 나기사라는 감독도 있었고 네. 그 뒤에 여러 감독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영향을 준 건 아무래도 테라야마 슈지라는 일본의 아방가르드 연출가가 있어요. 이 사람 연극이 아직도 상연될 정도로 일본에서 유명한 그 감독인데 이 감독의 그 연출 스타일이 약간 빛 반짝거리고 계속 제사의 벽 넣고 계속 뭔가 화면에서 깨지고 파괴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그 아까 얘기한 이쿠하라 쿠니 안노 히데아키의 베스트 프렌드 이쿠하라 쿠니코가 그 영향을 받았고 이걸 다시 안노 히데아키가 가져오면서 이런 연출들이 생긴 거 아닐까. 테라야마 슈지가 되게 연극적 무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방가르드한 실험을 하는데 안노 히데아키의 영화에서도 이런 영향이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테라야마 슈지 영화를 이번에 다시 봤는데 좀 비슷하더라고요. 화면이 이렇게 원색깔로 이렇게 비춰진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문제는 그거였겠죠. 이게 토요일 날 프라임 타임 시간대 방송된 건데 아, 6시 30분 때 첫 방송이 네, 그때 사람들이 보기엔 뭔지 이게 25, 26화 보면 그런 생각 했겠죠 당연히. 네 맞아요. 네. 당연히 사리 오빠기 들어올 수도 있었겠네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저도 네. 6시 반쯤에 그냥 옹기종기 다 모여서 보는 시간대거든요 사실은. 네, 네. 일본에서 토요일 6시 반쯤이면은 갑자기 그
난 세상이 너무 싫어. 네. 어떻게 뭐 하지만 어쩌면 미워하지 않을지 그리고 몰라 하면서. 이때는 거의 쪽대본 수준이잖아요. 네. 거의 쪽대본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연출도 거의 쪽대본의 상황이고 네. 오죽하면은 콘티를 중간에 보여주고 아니면 예고편에 콘티를 보여주지 않나 아. 대놓고 그러니까요. 그 쌀떡하면 계속 우려먹고 그래서 약간 제작비 부족 플러스 개인적 고갈로 인해서 그냥 너무 빠르게 끝내버렸다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상영작인데 아마 올해 개봉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대결 애니메이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게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이제 영화거든요. 근데 TV 애니메이션? 그러다 네. 보면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아마 쫓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네. 시청률은 잘 나왔지. 시청률 잘 나왔는데 시간을 안 준 거지. 방송국이 쉽게 말하면은 네 맞아요. 네. 좀 한 몇 주 정도는 좀 보강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어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 방송국에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고 나온 결과물이 그건데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뭐 좀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다 했네 그랬지. 뭐 갑자기 파리연인도 그렇고 누가 네, 맞아요. 파리연인 결말이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아방가르드 말도 안 되는 지금 갑자기 알고 보니 꿈이었다. 소설이야? 아, 이게 아무튼 그랬다. 그리고 네. 뭐지 이런 환경에서 우울증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노이 다키는. 계속 쪼이는 게 아. 현실에서 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원작 만화책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게 편했을 수 있는데 신세계 에반게리온 순전히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계속 써야 된다는 데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었을 거예요. 네, 대사도 많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캐릭터 넘어가서 아까 겐도는 뭐 대충 얘기하고 그 미사토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미사토는 왜 먼저 꺼냈냐면은 이 이카리 신자 미사토의 관계가 참 복잡해요. 여러 가지야 진짜. 네, 좀 유사 가족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네, 보모이기도 하고 네. 그 누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사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네. 사랑도 해. 그리고 아, 네, 네. 구국장판에서 그거 네, 키스씬 나오잖아요. 키스씬 나오니까 이게 아, 어른의 그거는 키스야. 진짜 좀 어른의 키스고 심지어 이제 갔다 오면은 더한 것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미성년 데리고 아무튼간에 물론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죽을 거 아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거 같긴 하지만 네. 미사토도 되게 결핍으로 가득한 캐릭터라서 그렇죠. 네. 납득할 수 있는 설정이긴 한데 그래도 좀 심했죠. 미사토의 이제 그러면 결핍은 결국에는 뭐랄까 아버지의 죽음이 가장 아버지의 죽음. 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도 있고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캐릭터는 매우 밝거든요. 네, 매우 네. 밝은 캐릭터임에도 네. 불구하고 속에 있는 그런 뭐 지금 그 작품 내에 있는 상황 속이나 뭐 상황에서의 묘사도 있고 사실 뭐 카지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아, 카지 네. 그렇죠. 네, 다시 나타난 거죠. 갑자기 웬 구남친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카지 류지도 아버지를 투영해서 사랑을 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맞아요. 미사토 같은 경우는 어쨌건 어른스러워지려고는 하는데 본인의 미성숙함을 감추려고 계속 센 척을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 캐릭터여서. 그래서 신극장판 이제 Q에서 네.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캐릭터 자체가 캐릭터성이. 눈 가리고 있잖아요. 완전 닉퓨리처럼 돼버려가지고 완전 차갑게 네. 식어버린.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카포 보면은 음.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그게 약간 구극장판 죽기 전에 했던 말이랑 약간 매치가 돼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카지 이 정도면 잘했지 하면서 맞아요. 이제 죽고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대사가 막 제 생각에는 저기 뭐 자기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한데 너가 원하는 것을 찾아. 그러면서 이제 죽는데 미사토 역할은 확실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사토 좋아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캐릭터 중에. 네, 맞아요. 멋있는 누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두 파일럿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파일럿은 레이입니다. 네. 레이는 어떤 뭐라고 이거 스포일러가 있는 어차피 스포일러 다 까는 방송이지만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없는 선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맞아. 없는 선에서 얘기하면 그냥 조용한 소녀 정도인데 네, 있는 선에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근친상간이죠. 그렇죠. 네. 있는 선 얘기하면 완전히 그런 얘기인데 없는 선에서만 얘기합시다. 그냥 일단 여기서는 지금 없는 선
없는 선에서 이거 약간 이카리 신지랑 아스카랑 레이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카는 첫사랑이고 네. 레이는 두 번째 사랑이다. 뭔가 두 번째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스카 때문인지 이 아스카에서 파생된 캐릭터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뭔가 닮은 이 흰색 머리나 이제 회색 머리 약간 그런 캐릭터들 엄청 많아요. 다 아, 네, 네네. 성격이 다 이런 성격이야 네, 심지어. 맞아요. 네. 일부러 이제 다들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야나미 레이는 약간 여러 모드로 등장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신극장판 다카포에서 나오는 모내기 레이. 모내기 아, 레이. 네. 이것이 귀여움 하면서 약간 세상을 배워나가는. 세상 배워 나가는 레이. 네. 맞아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네, 맞아요. 모내기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박수미 씨님 뒤에서 계속 근데 뭐 자꾸 얘는 물어봐. 나 별걸 다 물어봐.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레이 저 캐릭터는 뭔지 모르면은 아, 네. 네. 뭐 자꾸 물어봐. 한 번도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뭐가 됐던 계속 뭘 물어보는 캐릭터였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자기 주체성. 네, 그걸 깨닫는 순간 안에 이제 LCL. LCL이 되죠. 그런 캐릭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아스카랑 레이 중에서는 저는 레이가 더 좋았어요. 네, 더 좋았던 이유가 이상하게 이 친구의 캐릭터도 뭔가 따지면 성격이 정말 인프피. 인프제가 아닐까요? 레이. 예, 약간 둘이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둘은 아까 말씀드린 이어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네. 이 캐릭터나 어차피 서로 이제 갖고 있는 밑바닥까지 가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어지기는 힘들 거야. 이거 동인지에서 억지로 이어지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그건 좀 그랬고 아마 완벽하려는 사람, 완벽주의자의 네. 그런 캐릭터도 살짝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자는 저는 아스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스카. 네네네네네. 그렇겠네. 네. 약간 레이는 약간 그 헌신적인 사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아스카로 넘어가죠. 아스카는 뭐랄까 일단 거의 카츠라기와 맞먹을 정도로 가장 밝은 인물이기도. 네. 그리고 혼자만의 능력을 네르프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확실한 여기는 결핍이 딱 보이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에이스가 되어야 되고. 에이스가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자살한 상처를 안고서 그렇죠. 계속 네.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에 휩싸여 있고 누군가를 약간 신지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게 신지를 좋아해버리는 순간 자기가 뭐 에이스로의 네.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아스카 하면 가장 그 인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핍을 가장 잘 드러내는. 네.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이 그랬죠. 서로 이제 교차하는 장면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카지랑 미사토가 키스씬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TVA에서 아마 그럴 건데 네. 네, 맞아요. 둘이 이제 키스씬 비슷하게 이제 해서 첫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아까 전에 했던 이렇게 되면은 내가 키스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해야지? 속으로는 아마 좋아했던 그거를 이제 내색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스카 대신에 그 신지가 파일럿으로 됐을 때 아스카 진짜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빠가 신기지랑 이렇게 빠가 신지에게 밀리다니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좋아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면의 컴플렉스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도 뭐 전 아스카를 좀 각인하게 된 건 데프콘 때문에. 데프콘 맞아요. 데프콘이 아스카 팬이었잖아요. 엄청나게 좋아했죠. 네. 저는 레이파입니다. 그런데 둘 다 레이파. 혹시 두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저도 레이파. 네. 이 시리즈에 너무 다 이제 자기만의 상처들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대사나 그런 게 듣다 보면은 아무 말이 없는 레이가 편해요. 신극장판도 그래. 네네. 네, 맞아요. 정말. 그리고
이게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쨌건 여자 둘 남자 하나의 구도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카츠라기까지 끼어들면 하렘물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여자 둘 남자 하나의 구도는 옛날에 이누야샤하고 람마 2분의 1 그다음에 네. 메종일가 이게 그 만화를 그린 그 타카시 루미코라는 작가가 만든 구도예요.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 둘 두고 계속 방황하는 이야기들을 그 작가가 계속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누야샤가 가연과 금강 둘 다 동시에 좋아하는 그 둘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네. 카지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카지도 네네. 주변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둘일 거예요. 성인 둘.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못했지만 이카리겐도 좀 거기도 둘이야.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리츠코와 둘이네. 리츠코 어머니. 리츠코 어머니 둘 다랑 네, 내용 관계 네, 둘 다. 진짜 제일 인성 망가진 사람. 네. 그리고 카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로지 얘기하면 거기 보면은 약간 신지와의 관계가 네. 약간 삼촌 느낌이랄까? 네, 네네네. 맞아요. 네, 뭔가 멘토를 해주는 삼촌 같은. 그래서 그다음에 그 카지 료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카리 신지가 어쨌건 바랄 수 있는 어른이고 나기사 카오루 같은 경우는 이카리 감독도 얘기를 했어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인간. 그래서 이카리 신지가 동경할 아, 수밖에 네네.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약간 Q에서는 BL 관계 그렇죠. 이것까지 나아가는. 피아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죠. 네. 네, 정말 그걸 보고 있을 때 너무 좋아서. 아니 야마가 돈 엄청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그러니까요. 야마 엄청나게 홍보됐을 거야 아마. 아니 그 나기사 카오루의 모티프가 이쿠하라 쿠니코 아까 그 얘기한 그 감독이 평소 말투가 좀 많이 느끼하고 진정성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카리 신자들 약간 이 세상에 널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막 이런 대사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큐에서 묘하게 비애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대놓고 비엘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이카리 신자 처음으로 마음을 다 준 사람이 나기사 카오루라는 걸 생각하면 맞아요. 네. 다 줬죠. 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터져버린. 본인이 터뜨리고 싶었지는 않았지만 터뜨렸죠. 네. 네, 터뜨려서 그리고- 인간형 사도고 그리고 하필 그때 나온 음악이 베토벤 네. 교향곡 합창 교향곡인데 4악장. 네, 참고로 합창 교향곡은 지금 논란이 좀 아니 이게 네. 뭐 논란이 될지는 나는 몰랐는데 네. 이게 왜 어떻게 논란이 되지? 왜 연주 종교적인 이유로 연주를 못하게 하는 게 대체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거라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음악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 에반게리온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가장 암울하고 잔혹한 장면에 가장 밝은 노래가 나와요. 맞아요. 항상 그게 법칙인 것 같아. 네, 네. 맞아요. 응. 그 에반게리온 파에서 동요 나오면서 막 그 뭐지 그 이카리 신지가 폭주해가지고 막 아스카 죽이는 씬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신작품 더비플로우가 그거 폭주해가지고 죽이고 있는데 이카리 신지도 계속 자기 사랑 아스카 죽이고 있는 거 계속 자기 눈으로 보고 있고 네. 동요가 아주 밝아요. 동요 아주 가사가. 밝아가지고 가사가 상당히 밝은 가사예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음악과 장면이 매치되는 거는 그 구극장 에반게리온에서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나올 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거기도 네. 이제 환타 장면 나올 때 원래 그러니까 가사는 진짜 완전 밑바닥 가사인데 네. 가사는 근데 완전 헤이주드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헤이주드 비슷하게 쓰려고 했었대요. 쓰려고 헤이주드를 근데 헤이주드가 비쌉니다. 참고로. 네, 맞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엄청 비싸고 왜냐면 그 플라이 미 투 더 문도 지금 네. 비싸가지고 엔드 크레딧을 못 쓰고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네, 맞아요. 네. 원래 다 플라이 미 투 더 문 다양한 버전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는 네. 넷플릭스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스킵되고 심지어 블루레이 국내에 발간 중인 이 블루레이는 엔딩 크레딧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음악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심지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음원이 비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비틀즈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 비틀즈가 허락 안 해줄걸요 이런 작품에? 네, 맞아요. 네. 비틀즈 안 해도 비틀즈는 그 허락해주는 작품들이 딱 있어요. 평화적이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노래들. 왜냐면 우리 그 갑자기 한국 영화인데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춤추는 그 로기수 뮤지컬 바탕으로 했던
그 강영철 감독 작품 스윙 키즈 스윙, 네. 거기도 이제 비틀즈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네. 아마 분단내사에서 나온 이제 그런 갈등각에서 나온 이제 평화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네, 다 맞아요. 심의를 합니다. 참고로 비틀즈는. 그래서 안 해줬을 거예요. 음악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타카하시 요코의 잔혹한 천사의 태제. 네. 사실 제가 이게 저작권만 어떻게 됐으면 벌써 넣었겠죠. 맞아요. 아. 이거는 그냥 그 일본의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네. 그냥 거의 매년 그 TV에서 나오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거 네. 도쿄올림픽 때 아무것도 안 한 거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렀어야죠. 네, 애니메이션 주제가든 뭐든 뭐 그 비슷한 테마도 잡아먹었으면은 네. 하나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개막식이 형편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 개막식 때 잔혹한 천사의 태세 나왔어 봐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 일본 재팬이메 우리가 일본 문화 알고 있는 것들, 일본 컬처들. 왜냐면 일본 아베 정권이 그렇게 밀었던 게 쿨 재팬이었거든요. 네.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서브컬처 문화들 네. 그런 거 딱 지금 원조격인데 왜 이거를 왜 그치? 올림픽에서는 정작 아마 그 선수 입장할 때 게임 음악 변형한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거의.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해야 될 게 신극장판의 우카루 기타다. 원래 이분은 애니송 부르시는 분 아니에요. 네, 원래 그 퍼스트 러브라는 곡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앨범을 내신 가수인데 네. 지금 논바이너리로 정체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저 본인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음. 해가지고 우카루 히타다시라고만 부를 건데 음. 그분이 하는 OST 세 곡은 진짜 명곡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뷰티풀 월드하고 뷰티풀 월드. 그다음에 벚꽃 흐르다하고 음. 그다음에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뷰티풀 월드는 참고로 제가 이제 한때 싸이월드 그 곡이기도 했어요. 저는 아직도 들어요. 저 가끔 듭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우카루 히타다가 진짜 에반게리온 덕후로서 이걸 꼭 하고 싶었다는데 그 안노이 데키가 이거 섭외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잔혹한 천사의 명작이다. 태제가 명곡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원라스트 키스. 원라스트 키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지금 얘기는 이제 거좀 다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장면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시네바 다카포에서 그 승천해주는 장면. 승천해주는 장면.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네. 가봐 하면서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는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왜냐면 시네바 다카포가 그 큐를 만들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다음에 이거 뒤에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다카포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 같은 게 다카포에 담겨져 있는데 어쨌건 이카리 신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아팠던 친구들을 다 하나하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 네. 그게 또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고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게 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의도만 봐서는 약간 신카이 마코토가 스즈메 문단 속에서 네. 안녕이라든가 이런 몽타주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네네네. 돌려주자고 한 거? 이런 거를 좀 길게 해가지고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보내는 동시에 네. 그냥 그 당시에 우리가 표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표했던 애도의 감정들을 표현해주는 신이 아니었나. 해서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참고로 안녕 나의 에반게리온이라고 이제 대사하는 게 네. 거의 약간 애드립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원래는 물론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작품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뭔가 마지막에 마지막 대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비슷하게 이제 해보라고 네. 한 거 같거든요. 이제 네. 성우한테 막 성우도 울고 막 그건데 끝나고 이제 녹음 끝나고 근데 그게 이제 안녕 나의 에반게리온이 딱 그 성우한테도 그 이미지였고 네 그래서 맞아요. 딱 다가온 것 같아요. 사요나라 스베테노 에반게리온. 음. 그리고 뭐였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레이나 아스카랑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마리랑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커플링 잘못됐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긴 하지만 사실 그 안노이다키도 그렇겠지만
사실 뭐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을 잃고 나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람 사는 게 다 뭐 사람 그런 사는 거죠 게 뭐. 다 그런 건데 네. 그런 일상적인 세계로 갑자기 돌아가 버릴 때 마리가 등장해 버리니까 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잊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렇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세계니까 신지에게 일상을 돌려준다? 음. 한 번도 일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신지는. 아영님은 어떤 장면? 저도 영화는 같은 다카포고요. 음. 그 이제 후반부에 기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제 나누는 그 몽타주 씬들 인류 보안 작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주고 이제 각 인물들을 이제 만나서 자기 결핍의 때 또 나누는 그런 대사들이 되게 이 시리즈의 세계관을 모두 아우르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TV 애니메이션 아마 11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10회 11회군요. 네, 네. 11회인가? 아무튼 근데 9회네요. 순간 마음 하나 되어라는 에피소드인데 영어로는 Both of you dance like you want to win. 이게 영어 제목이 딱 그 작품의 마지막 메시지와 마지막 장면에 똑같긴 한데 이기고 싶으면은 이기고 싶은 그점 춤을 추라고. 네. 사실 네. 신지랑 아스카랑 엄청나게 사실 그때만 해도 서로 안 맞아 싱크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았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레이랑은 정말 잘 맞거든요. 근데 막 그 네네네. 하는 거 보면 장면에서. 네. 근데 둘이 이제 싱크로를 하는 것에 해야지 이제 사도를 무찌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피나는 일주일간의 연습 끝에 해가지고 그걸 딱 그 보여주는 순간을 마지막을 1분 카운트다운 딱 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 애니메이션은 매우 혁명적인 장면이죠. 네, 1분 맞아요. 애니메이션을 1분에 딱 그 카운트다운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장면을 그래서 피아노만 딱 깔아놓고 오케스트라 막 딱 깔아놓고 하는데 아무 부금도 없이 효과음도 없이 맞아요. 딱 그것만 이루어진 장면인데 이거는 아마 따로 클립으로 해서도 아마 이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정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봤던 부터 현재까지 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둘이 결국에는 물론 아스카가 서로 이제 뭐 아스카 입장에서는 얘를 뭐 막판에 싸움 다 끝나고 나서도 또 화를 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무튼 믿으니까 아무튼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결국에는 싱크로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맞아요. 뭐 싱크로 지금 당장 문 앞에 닥친 사안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만큼에서는 정말 싱크로를 갖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넣어봤어요. 뭐 네, 마지막에는 맞아요. 뭐 끝나면 당연히 또 싸우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에 당장 해쳐야 되는 국면 과제는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이카리 신지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는 그렇죠. 모든 거랑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도 분명히 리스크 신지 자신만의 세계관에서는 음. 누가 또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이 사회가 혼자만으로 굴러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게다가.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자체가 약간 오타쿠를 끄집어낸 거면 신극장판은 이제 그 끄집어낸 오타쿠가 아직 사회에 적응 못하니까 얘가 주변 과거를 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어른이 되는 건데 어쨌건 이게 안노 히데아키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거 이게 다 한 사람이 어른이 되기까지 과정으로 본다면 되게 감동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세계관을 가진 애니메이션보다는 한 사람이 길게 쓴 사소설이 아닌가. 전 그래서 자전 소설이자 성장 소설로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간만에 확실히 저희 녹음 시간 분량 좀 늘리긴 늘렸지만 오랫동안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5월 4일 날 새로운 짱구 문발류 극장판이 개봉을 합니다. 이제 개봉하기 전에 앞서서 아마 레전드 짱구 극장판 중에 레전드죠. 어른 제국 역습. 어제도 보다가 또 눈시울 적셔졌어. 와, 나 진짜 어제 또 보다가. 아무튼 그거랑 그 감독님의 신작 거울 속 외딴섬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